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한 20주 동안 기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번에 기출 분석 해설서가 조금 문제편이 두꺼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리 공지 드린 것처럼 약간 한 문제에 통합 주제가 있으면 이 모든 단원으로 전부 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이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편이 좀 두꺼운 반면에 해설편은 글씨를 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따닥따닥 붙여서 이렇게 해설편을 좀 줄이느라고 줄였는데도 아마 좀 두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통째로 들고 다니기 무거우시면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책 자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먼저 이제 수업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한 수업 안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출 분석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커다랗게 단원을 먼저 내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교육론은 일단 과학의 본성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평가로 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에 과학의 본성 단원에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어떤 탐구를 활용을 했고 어떻게 이론이 변화됐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있다면, 교육과정에는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여기 위에는 똑같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파트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행동주의가 원래 과학교육론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행동주의는 교육학에서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베이스를 좀 깔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인지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피아제, 오스벨, 브루너, 비고츠키, 구성주의, 그리고 학생의 5개념, 개념변화 이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구성주의가 최근에 또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이 꽤 많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주의를 따로 빼고 그 다음에 5개념을 좀 한 파트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이게 각 과목별로 중요한 5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주제인 경우에는 하나로 좀 묶어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또 따로 묶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이 5개념 파트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개념변화 이론은 하슈에라든지 아니면 권재술, 피아제에서 개념변화 이론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교수학습 방법은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사고실험이나 가설검증 수업이 최근에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파트나 창의성이나 컴퓨터 활용 수업이나 아니면 인지가속 모형 같은 경우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업 모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여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평가 영역이니까 똑같이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출 해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각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다시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라고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말고 출제자가 물어볼 때 호응이 되도록, 저 사람이 남대문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못하고 가서 남대문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남대문은 우리나라의 보물 메토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자. 그 다음에 핵심 용어를 파악하자. 그래서 핵심 용어를 반드시 외우고 이게 사족을 붙이지 말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답을 쓸 때 보면 우리가 보통 관찰에서 의존성이 감각기관의 의존성도 있고 인지구조의 의존성도 있고 이론 의존성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써놓고 해설의 설명을 다른 거를 써놓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섞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쓰시면 안 되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답을 쓸 때
서술하는,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연습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외우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도 한 번 더 요약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반드시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설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각 파트마다 이게 뻔하게 물어보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적 방법에서는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귀축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어디에 어떤 방법이 쓰였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단점이 두세 개가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올 것들이 뻔하게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패턴 분석을 해서 일단 8, 90%는 기출에 나와 있는 패턴이니까 그거는 외우자라는 거예요. 아마 추가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건 10%에서 많아봤자 20%니까 그런 거는 응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게 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문제의 답을 쓰는데 15분이 걸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답을 써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한 문자당 3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10분이나 15분이 걸려서 쓴다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연습이 안 된 건데 시험 볼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패턴을 분석해서 내가 이런 패턴들은 반드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외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지루해요. 다 했으니까 뭐 5번, 6번을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번 수업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새롭거든요. 항상 새롭고 항상 새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솔직히 그러시면 안 된다는 느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문제 보고 다 배우고 문제 보고 다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읽고 출제자의 의도가 뭐고 키워드 파악하고 이거는 무슨 패턴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문제를 읽다 보면 아마 여기는 달의 위상, 여기는 광합성 뭐 이렇게 테마가 있을 거예요.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교육과정을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요. 이 교육과정에 보면 성취 기준이라든지 내용 요소라든지 교육과정의 탐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성취 수준을 해설해 놓은 거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이 유의사항들을 보면 여기까지는 설명하지 마. 여기는 설명해. 예를 들면 이론을 가르칠 때도 화학에서도 나왔었지만 여기서는 전자이동만 설명해. 산화수는 설명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당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그거를 초점을 두시고 그걸 하면서 2차 대비 교사용 지도서까지 참고해서 보세요. 광합성이 나왔으면 교육과정에서 광합성이 초등학교 때 6학년에서 여기에서 하는구나. 중학교 때는 여기 식물과 에너지에 어떻게 나왔지? 고등학교에서는 광합성을 어떻게 배우지? 이랬으면 교사용 지도서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유의사항 정도까지만 본다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해설서, 지도서, 이 지도서를 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구나 라는 거 주의할 사항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과학의 본성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저랑 스터디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스터디 짱이고 여러분은 그냥 스터디 임원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잘하나 못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걸 완전히 내가 100% 다 한다?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 100%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저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같이 읽고 읽으면서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 부분은 나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다르구나. 체크. 내가 이 부분을 못 외웠구나. 체크. 뭔가 여러분은 되게 바빠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키워드는 막 이거고, 출제자의 의도는 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거 아직 못 외웠구나.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표시해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 해설서를 제대로만 다 본다면 아마 과학교육론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단원이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을 보면 형성 과정에다 주시고 이게 뭐가 보이냐면 전통적인 인식론적인 관점과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형성이 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찰하고 측정을 해서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참으로 진리로 규명된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귀납이나 합리주의적인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된다고 봤고, 하지만 현대인식론이나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설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지식이 형성 과정이 바로 사회적 합의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지식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특성이에요. 근데 과학 지식의 특성이 곧 과학의 본성이죠. 그래서 과학 지식의 특성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잠정성이 있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다, 사회성이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할 얘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들,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면 개념이냐, 법칙,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형, 이런 거에 대한 특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통합교재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론 내용이나 여러분이 이론 교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아주 키워드를 찾아내려는 어떤 그런 각오로 보세요. 화학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화학만이 아니라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화학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최근에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 화학학습 지도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여기 학습 지도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학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이라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 여기까지 읽고 답을 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주된 이유를 학문적인 특성, 화학의 학문적인 특성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의 특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생물이면 생물로 바꾸시고 물리면 물리로 바꾸고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아마 이게 이론 교재에 나와 있던 이론과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론 교재에서 모형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마 이게 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과학적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록에 보면 뒤쪽에 여러분 이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모형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이란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화학적인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록을 좀 참고하세요. 부록에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초점이 여기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누굽니까?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뭐죠? 과학 지식은
추상적이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고 친숙하게 우리가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 여러분 이게 핵심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쓰면 안 되고 화학의 학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에 관한 학문이죠. 여러분 화학은 물질에 관한 학문이니까 여러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미시적인 수준의 원자, 분자, 이런 이온, 이런 입자 수준에서 물질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자 모형, 원자 모형, 이온 모형은 다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만 들어있으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길게 써놨지만, 답은 제가 길게 써놨지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1점짜리예요. 여러분이 답을 쓸 때 문제의 배점을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1점짜리니까 길게 논술을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데 화학학문의 특성이니까 화학은 입자 수준에서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면 교수 학습을 할 때 교사나 학생에게 모두 효과적이다. 설명할 때 효과적이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분자 모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진흙으로도 해보고 고무차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죠? 이 종이 그 색종이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뭐 그림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공과 막대 모형, 그리고 여기에 공간 채움 모형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이 책에는 없지만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에 화학에서 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단지 그림이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렌스틱이고 이게 채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장단점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길게 썼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소를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의 장점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결합하고 있는 원자들을 예를 들면 결합 길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좋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의 분포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비탈 형식으로 전자 구름 모형을 반영을 해서 전자의 분포 같은 걸 설명할 때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의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짝대기 같은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만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줄줄이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원자가 이렇게 딱딱한 구로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답에다가 표현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의 분포로 잘 설명은 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는 결합 길이 같은 거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합 길이라든지 아니면 차수 같은 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여러분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전자들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써놨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외우세요. 이거를 3개 써라 4개 써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 내가 장점이 뭘까? 이거의 결합각 같은 건 이게 제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모양을 표현하기도 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는 이것과 달라. 여기도 실제는 이것과 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분포도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딱 구형으로 이렇게 표면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딱 요거 쓰면 요것밖에 안 돼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 하나랑 한계점 하나씩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반복이 똑같은 게 반복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가 된 문제인데요. 여기가 98년도 문제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얻는가? 라는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얻는가 여기다 줄쳐놓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실제 우리 기출에도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2009년에도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 한 교사는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수행했습니다. 학생활동 중심에다 줄쳐놓고 2015에서 여러분 이거 교육과정에서 작년에 이거 문제에도 나왔던 거죠. 어차피 탐구가 나오면 교사 중심보다는 학생 탐구 활동 중심, 학생 활동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씨앗을 여러분 같은 종류라고 하면 통제 여러분 이것을 싹이 나온 여러 개의 화분을 나누어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여러분 이것은 빛이 잘 드는 창가와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암실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독립변인 중에서도 조작변인이구나. 뭐가요? 빛이라는 것이 이 빛이 조작변인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규칙적으로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성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가 되죠? 종속변인이 될 겁니다. 이걸 보시고 관찰해서 기록을 했대요. 3주 후에 학생들에게 창가와 암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해서 여러분 여기다 줄쳐놓고 여러분 이거를 식물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탐구 기능 중에 어떤 요소에 해당이 됩니까? 자료 해석이죠. 이거는 자료의 해석이죠. 이거를 비교하고 차이, 공통점, 규칙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료 해석을 통한 다음에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냈다 줄치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탐구 기능입니까? 결론 도출이죠.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결론 도출을 통해서 일반화까지니까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해석이 하나같이 교사가 원하는 해석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 교사가 수행하려는 탐구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귀납법이죠. 일반화가 도출됐으니까 관찰하고 여러분 이거 비교한 다음에 규칙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규칙성을 하고 일반화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귀납이잖아요. 그래서 귀납정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17년도인가 8년도에도 이게 나왔었죠? 학생 A의 관점, 학생 B의 관점, 교사 A의 관점 이렇게 해서 쓰면 이거는 이 교사의 관점은 귀납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경험주의적인 관점이죠. 이걸 보시고 그러나 맨 마지막에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교사가 어떤 목표로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학생들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해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자료 해석이죠. 여러분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이 해석이라는 거는 피아제로 얘기하면 인지 기능 중에 어떤 요소에 속합니까? 동화입니까? 조절입니까? 동화죠. 여러분 자료 변환이나 자료 해석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관찰한 결과를 보고 내가 그거를 내 인지 구조에 넣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동화예요. 조절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동화 과정인데 여러분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뭐에 의존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론 체계, 이론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다른 이유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찰된 사실과 그 다음에 교사가 원했던 해석은 굶어 죽은 거다. 학생들의 해석은 빛이 없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1번. 똑같은 관찰 내용에 대해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점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1점짜리라면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만약에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고 단답형이고 1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야 돼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성주의적 관점에다 붙여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어느 관점이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 중에서도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라 그러면서 3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3점이면 이거 꽤 큰 거예요. 3점이면 2문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달라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관찰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의 변화. 여러분 인지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인지 구조의 변화.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이에요.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예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게 학습입니다. 구성주의의 학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찰이나 여러분 여기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답을 쓸 때 호응을 맞추도록 하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좀 되게 늦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혼나고 정말 많이 읽고 그래서 늦대지만 뭐 그거 괜찮아요. 늦게 피는 꽃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많이 야단 맞았던 게 뭐냐면 주술, 주어와 동사가 맞지 않고 여러분 막 쓰다 보면 여러분 학습은 했는데 성장할 것이다. 막 이렇게 뭐 다른 의미로 쓴다거나 이런 거 서술할 때 조심해야 되고 호응. 여러분 이게 문제를 물어봤으면 동문서답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만 적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있으면 똑같은 관찰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찰 내용이지만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문장을 구성할 때 이거를 말을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거야. 그런데 관찰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 그 이론이 다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다르게 한다. 이런 요소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도록 쓰시기 바랍니다. 2문장 정도면 돼요. 이게 길게 갈 건 아닙니다. 자, 2번이에요. 수업에 대한 위의 묘사에서 나타난 바, 이 교사가 견지하고 있는, 거기 오타가 났는데 견지하고 있는 과학지식 형성에 관한 관점을 한 문장으로 기술하세요. 여러분 이거 최근에 나온 기출이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는요 돌고 돌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과학지식 형성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 이건 과학 철학적 관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식 형성에 대한 관점이 뭘까?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도 했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귀납주의적인 관점. 제가 보기에 경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귀납주의가 조금 더 어울리는 건 뭐냐면 관찰했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규칙성을 발견했죠? 일반화를 했죠? 그러니까 귀납주의적 관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납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 박스 있잖아요. 관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순서가 딱 있었어요. 답을 이 안에서 쓰셔야 돼요. 관찰했고 비교해서 차이점, 이거를 차이를 해석했고
일반화를 도출하는 걸로 봐서 귀납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쓰거나 여러분 이게 귀납주의적 관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부록에 보면 부록에 여기 102번에 보면 여러분 써놓으세요. 나중에. 지금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 부록에 보면 102번에 이러한 식물의 먹이 광합성과 관련된 여러분 그 과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물 전공자 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흐름을요. 이게 흐름이니까 저 제목 위주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다음은 과학교사가 식물의 광합성 내용을 지도하는데 또 광합성 나오죠. 이 광합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합성 내용을 지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V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중간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V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V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러분 아마 V 다이어그램은 여기가 왼쪽이 이론 그리고 사고하기 여러분 오른쪽은 방법 그 다음에 활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탐구 문제인 초점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초점 문제,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물, 사물과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 방법, 사건, 실험을 수행하면서 기록하고 자료 변환하고 그리고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가치 주장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나 이론과 철학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V도를 사용했는지, V도의 유용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V도는 오스벨의 바탕을 두고 오스벨의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문제로 돌아오면서 중간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V도가 나오면 V도가 손바닥 안에 딱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림을 보니까 여기 빠져있는 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특히 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 무슨 자리예요? 그냥 문제를 쭉 거기 보면서 내려오세요. 초점 질문.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뭐예요? 가치 주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밑에 보니까 사물은 없는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 1번 일에 해당하는 요소 이름을 쓰고 우리가 벌써 했고 두 번째 사건 내용을 근거로 적합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물어보는 거냐면 탐구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탐구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수험 목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수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탐구 목표죠. 말하자면 탐구의 목표와 관련이 있고 여러분 탐구 문제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죠? 가설과 관련이 있고 가설과 관련이 있는 건 또 뭐죠? 바로 결론 도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험 방법을 통해서 나오게 될 이 실험의 결론 도출이고 결론 도출이라는 건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바로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이 실험의 결론이 뭘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건을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노란색, 낮으면 푸른색 이렇게 변하는 용액 지시하기예요. BTB죠. 이번에 노란색으로 된 위에 용액 두 개를 여러분 이미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높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A에는 물풀을 넣었고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물풀을 넣었고 B 시험관에는 물풀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두 시험관에 전등을 비춰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주었습니다. 네 번째,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색깔을 보면 얘는 광합성을 하니까 CO2가 없어져서 푸른색으로 변하고 아마 얘는 그대로 노란색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여기 색깔이 나왔잖아요. 결과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물풀이
광합성 단원이라고 아까 우리 광합성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CO2를 썼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얘가 광합성을 할 때 CO2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갔도록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탐구 문제라는 건 결론 도출과 호응이 되도록, 그래서 문제와 답이 되도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 다음은 위에 V 다이어그램에 포함시킬 내용과 요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소를 하나씩 선으로 나타내세요. 그랬는데, 자, 이것도 부록에 3번에 보면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에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3번이다 라는 걸 보시고 책을 찾아보실 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사실이라는 건 관찰과 측정을 통해 얻은 로우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예요. 자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을 묶은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법칙의 정의가 뭡니까? 개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 개념 간의 관계를 서술할 수 있다면 이게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에서 더 나아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법칙에 대한 법칙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법칙은 두 개념 간의 관계라면 원리라는 것은 개념들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 개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로 표현이 된 것이 바로 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론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론은 뭐죠?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다. 설명 체계와 설명 도구로서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지만 이론이 모형이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론을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도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가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잠정적인 설명체계지만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도 잠정적인 설명체계이기 때문에 가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식물은 다양한 생명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다양한 생명활동. 여러분 이거 생명활동 중에서도 다양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광합성이라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합성이라고 지칭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명활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지 생명유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이거구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물풀, 빛.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용어죠? 이거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물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자, 여기 물풀 줄쳐놓고 자란다. 그 다음에 빛. 여러분 이거는 다 위에서 실험을 통해서 생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과서 실험 같은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2015 개정에서 보면 이거 생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식물과 에너지,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는 화학변화 단원에서 광합성이 나옵니다. 뭐로 나오죠? 산화와 환원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고, 생물2에서는 세포호흡과 광합성, 여러분 여기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통합이론 시간에도 했었는데, 다음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본성에다 줄쳐놓고 설문지하고 설문 결과의 일부입니다. 여기는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숫자를 써라. 그런데 5개의 답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4개인데 답지는 공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검사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커트 척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번 답지가 공통이다. 2번 그렇죠. 여러분, 얘네는 긍정적인 질문이 있지만 부정적인 질문이 섞여 있다. 만약에 부적인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답을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자? 역배점을 하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과학의 본성에다 줄쳐놨죠? 항상 키워드를 잘 잡아놓고, 그러면 검사지가 과학의 본성을 측정한다는 거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얘가 전통적 인식론인가? 아니면 현대적인가? 이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학의 본성은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가번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현대인식론에서는 이거는 모든 관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대 관점이에요. 4번 과학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맞죠?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설명체계잖아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설명체계니까 현대인식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합의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어떤 과학적 방법이 된 것은 현대인식론에 와서입니다. 라는 거 보는 거죠. 여러분, 전통에서는 어떻게 봤기 때문에 전형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봤으니까, 아니면 귀납, 연역, 가설연역 이런 식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현대 관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물며 어떤 것도 직관이나 영감이나 꿈이나 오류나 실수나 사회적 합의까지도, 이런 것들도 지식에 형성하는 방법이다. 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이론이 존재한다. 여러분, 옳은 과학이론, 그러면 이거 딱 뭐예요? 아, 과학 지식이 진리이자 증거이자 참이다 라고 보는 전통인식론적인 관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리커트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패턴을 볼 때 이 출제자가 여기서 뭔가를 뽑아낼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리커트면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역배점. 그리고 NOS니까 전통이냐 현대냐예요. 그런데 이 가번하고 나번은 현대인식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검사지의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답번을 긍정으로 하면 이 친구는 전통적 인식론이니까 점수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전통적 인식론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부정적인 질문이니까 역배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체크하고 라번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이다. 외부의 실제 세계이자 객관적인 관찰이자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거 어느 영역이에요? 전통이죠. 전통이라고 써놓고 또 역배점이라고 써놓으셔야죠. 그렇게 이 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여기 보면은 문항을 선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답번하고 라번이 역배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번을 오르 고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을 오르 고치고 5번을 일루 고치고 5번을 일루 고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총점 아니면 평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9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B는 5점을 받았죠. 여러분, 얘네들을 평가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보통 리커트 척도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 이걸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평균을 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두 4문제당 19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4점 얼마가 됩니다. 거의 5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네모낭을 오로 나눴을 때 여기는 1점 얼마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논문을 쓸 때 리커트를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리커트 척도의 이 중앙값이 얼마입니까? 3점이죠? 원래 중앙값을 계산하는 거는 최고값 더하기 최저값을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점과 5점이니까 이걸 2로 나누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인 3점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이거는 만점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길게 해석할 거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앙값에 못 미친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거의 1점에 가깝다. 가장 부정에 가깝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식론자다. 이렇게 해석을 쓰는 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 같은 거 비교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자, 1번 탐구 수업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예비교사는 누구냐? 누군지 말하고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거기 네모를 보니까 뭐냐면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관찰에부터 출발한다. 중요해요. 그럼 현대인식론에서도 관찰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도 그래도 관찰은 중요하다예요. 중요합니다. 법칙과 관찰들 사이에 객관적인 관계 줄쳐야죠. 벌써 보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 여러분 이 관점을 보니까 여기는 무슨 관점이죠?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근거가 왜 전통적입니까? 두 군데를 보시면 돼요. 어디? 객관적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관찰로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이고 바로 이 해당하는 사람은 B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2번입니다. 다음은 A와 B 중에서 어느 예비고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느냐. 자, 여기도 보니까 크릭은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고 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스스로 복제되고 그 정보는 이렇게 된다는 중심 원리를 제안.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제안. 여러분 이거는 크릭의 이론입니다. 그죠? 근데 이 원리는 DNA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 다음과 같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저는 이거 잘 몰라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보니까 한 방향이래요. 그러나 나중에 태민이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을 알아내면서 역전사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심 원리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론의 수정, 잠정성입니다. 그래서 잠정성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이고 바로 A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파트를 여러분이 또 생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흐름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DNA나 이런 구조가 중학교에 나오더라고요. 21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을 찾아보세요. 생식과 유전. 그런데 여기 보면 중학교에서는 성취 수준 해설을 꼭 보셔야 돼요. 성취 수준 해설에 보면 DNA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말고 그냥 용어 수준에서만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통합과학에서 자연의 구성물질하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단원에서 염기, 배열, 순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 배우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교육과정의 흐름이니까 생물 1에서는 유전, 생물 2에서는 세포의 특성이나 유전자의 반영과 조절, 그러니까 2단원, 4단원, 6단원에 다 걸쳐 있더라고요. 생물 2에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도서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보시면 화학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실이라는 게 뭐였죠? 관찰과 측정을 통한 자료. 여러분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 자료들 중에서 공통적인 중거 속성 과학적 용어입니다. 법칙은 뭡니까? 개념들 간의 관계입니다.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개 이상 다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론은 자연에 대한 설명 체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진술에 따라 화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세요. 이 지식의 구성 요소도 은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이게 2015년도에 화학에서는 보일의 법칙으로 아예 제시가 됐어요. 모범 답안이 제시됐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될 게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랬어요. 자, 이건 뭐에 해당이 되죠? 이런 뭐에 해당이 되죠?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누구 때문에? 분자. 여러분 분자. 여러분 분자를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분자라는 모형을 이용한 거죠.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그렇죠? 이론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론 모형이에요. 이론 모형. 자,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 풍선의 부피. 여러분 이거죠? 그리고 올라가고 커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변인 간의 관계죠?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 25도씨에서 풍선의 길이가 이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그쵸. 측정한 값이니까 측정값이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기체와 관련된 게 어디 나올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 외우세요. 화학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여러 가지 기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요. 교육과정을 지금 피곤하더라도 지금 외워놓으세요. 지금 확 외워두면 나중에 외울 때 조금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기체에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체에도 보면 온도와 부피, 압력과 부피 다 나옵니다. 모형만 안 나올 뿐이에요.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중학교에는 무슨 단원에 있습니까? 기체의 성질. 여러분 그 다음에 화투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3가지 상태와 용액에 있잖아요. 거기 PBN, NRT 배우고 이런 데 있죠?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지구과학사를 살펴보니까 지구과학사, 여러분 제가 이거 과학사도 지구과학사도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부록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다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대륙이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으로 지구 중심설이 태양 중심설 등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특성을 2줄 이내로, 여러분 옛날에 보면 2줄 이내로 써라 그러면 반드시 2줄 이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벗어나면 한 줄은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3줄 가면 여러분 이거 틀리게 했대요. 여러분 2개 써라 그러면 2개만 쓰는 거예요. 3개 쓰면 옛날에 틀리게 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내가 여러 개를 쓴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식의 특성을 2줄이면 한 문장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한 문장이 아니라 기입형이면 쓰기 참 편한데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영원 불변한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그 지구과학에서도 조건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특히 화산과 여기 보면 그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이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에 화산과 지진이 있더라고요. 거기 판구조론이 나와요, 벌써. 그 다음에 중학교 1화에서 3학년에 1단원, 직권의 변화, 통합과학에서는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의 직권의 변화, 여기 1단원이에요. 이런 데서 연계가 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다음은 대기압의 작용에 대해서 개념변화 학습 모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기압의 작용이다 줄쳐야죠. 이 대기압은 워낙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특히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화학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개념 변화 학습 모형이죠. 또 줄쳐야죠. 우리가 대기함만 봐도 이거 줄쳐야 되는데 개념 변화 학습 모형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개념 변화 드라이버가 생각이 나죠. 이 드라이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세요. 위에 수업에서 라하고 바 과정에 여러분 그러면 라하고 바 과정에 표시를 해놓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 변화 학습 모형에서 어느 과정이냐, 여러분 어느 과정이냐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단계냐, 단계명을 써라. 여러분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어느 과정이냐, 이러한 수업 모형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관점 주셔놓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문제 경향이 옛날 거 많이 가져다 썼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적 관점 인식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학적 관점이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써야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개념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구성주의 학습이 뭐라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모형이 뭐예요? 학습자가 너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데 행동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지에 쓰거나 여러분 아니면 인지구조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기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과학 개념과는 다른 오개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라이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드라이버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가 연구를 했어. 그 1980년대예요. 그렇게 오래된 경우가 아니에요. 1980년대인데 이 드라이버가 연구를 하니까 애들이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돼.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가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보거나 해석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과학자의 생각이나 과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이런 지식과는 달라. 오개념이야. 직관적 관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적 개념틀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체적 개념틀 찾아서 다시 외우세요. 그래서 대체적 개념틀이라는 게 뭐냐면 구성주의에서는 이렇게 학습자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어. 과학 지식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 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주의에서 학습 상황이 뭐였냐면 과학자의 과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학자의 과학,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커리큘럼을 뽑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티처가 이게 교실에서 과학 수업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수업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아동이 백지가 아니라 이게 칠드런의 과학, 아동의 과학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학생의 과학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의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또 다른 또 오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구성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바로 개념 변화 이론이다. 개념 변화 수업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개념 변화 수업을 딱 보기만 해도 아 이거 철학적 관점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구성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라는 거예요. 구성주의니까 의미를 구성하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성하니까 오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두 번째는 철학적 관점을 써라고 그랬으니까 구성주의만 쓰면 되는 거고 이제 과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가번 교사 여러분 앞에 유리로 된 주스병 빨대 3개 이런 게 있어요. 빨대 마셔보세요. 그럼 애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죠? 빨대를 이게 뭐 주스를 마시니까 주스를 마셔보고 난 다음에 나번 병 속의 주스가 왜 빨려 올라올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왜 빨려 올라올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빨대로 빨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학생의 오개념 유형 중에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초에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5개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관이 꽂힌 고무마개로 주스병 입구를 밀봉한 다음에 유리관을 빨아보세요. 여러분 모든 거를 다 밀봉을 한 다음에 빨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스도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이게 주스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라에서 여러분 여기에 학생이 빨대로 빨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러면 밀봉하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해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밥원에 보니까 고무마개를 빼고 T자로 연결한 빨대를 꽂고 불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불으래요. 거꾸로 불었죠? 자, 그러면 학생이 빨아야지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불어야지 올라오고 또 빨아도 안 올라오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에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알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전부 너가 말한 빤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부니까 오히려 빨려오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러면 상충 상황에 노출하는 장면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에 이거 그 파리약 저는 이거 본 적 있거든요. 이 파리약을 실제로 이렇게 홈키퍼거든요. 홈키퍼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입으로 후 불면 여기서 분사가 확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불면 여기서 확 분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를 부음으로써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빨대로 물이 빨려와서 앞으로 분사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압의 작용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압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올까? 그러면 보시면 초등학교 3, 4학년에 7단원 물질의 상태, 5, 6학년에 6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중학교 1에서 3학년에 18단원의 기권과 날씨, 지구과학 1의 대기와 해양의 변화 3단원, 지구과학 2의 5단원. 여러분 이렇게 대기압, 기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특히 그 지구과학이 초등학교 때는 기압의 단위를, 기압의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배우냐면 공기기둥의 무게 개념으로 배워요. 그때는. 하지만 중학교 이상이 되면 기압에 대한 개념을 뭘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교과서에 입자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요. 화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분자운동, 기체 입자의 분자운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인적 설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설명도 함께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쭉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생물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학에서도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아니, 여기에 답이 아니라 생명현상을 설명할 때는 근인 하나만도 안 되고 궁극 하나만도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요구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2019년에는 뭐가 나왔냐면 목적론이 나왔어요. 목적론적 관점이 나와서 왜 열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파리가 왜 넓고 왜 좁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목적론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관점을 함께 요구할 함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대론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근인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뒤에 보면요. 부록에 보면 먼저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올 텐데 생명관에 대한 과학사가 78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78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 생명관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고대예요, 고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의 관점이 있는데 이 고대의 관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생기론이죠, 생기론. 이 관점이 생명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한 건데, 이 생기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약간은 종교적인 것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목적론이에요. 이 고대의 우리가 생명관이나 생명현상을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표적인 게 목적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중세가 지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중세 지나서 바로 근인적인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근인적인 설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근인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우리가 나와 있는 프록시메이트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바로 기계론적인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론적인 설명이자 환원주의, 환원성, 여러분 시험에는 환원성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계론적인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기계론적인 설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나 물질은 다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 여러분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 그리고 얘네들이 생명현상이나 물질이 어떤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요소들이 어떤 메커니즘, 생물적이고 물리학적인 원리 아니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따라 변화가 되는 거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계론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과 조금 더 발전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원인적인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인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화론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진화론적인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과 같이 이게 이 점차적으로 동물이 진화되고 이런 것처럼 적자 생존이나 아니면 자연 선택이나 이런 계통 발생학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론은 뭐뭐 하기 위해 내가 예를 들면 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잎이 크게 자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초식동물의 장은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양의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긴 거다 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된 것이다. 높이 있는 나무의 먹이를 따먹기 위해 목이 길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목적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키워드를 잡아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를 꼭 읽어보세요. 기계론적인 관점 아니면 진화론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있을 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쪽의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요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은 학교 생물 수업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물 수업에서 한 가지 측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도 이거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세요. 과정 3에 제시된 설명이, 여기서 보면 과정 3의 설명이 여러분 이게 근인인지 궁극인지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근인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기계론적인 관점이고, 궁극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원인적인,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적인 관점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판단을 하래요. 그리고 근거를 써라. 이게 첫 번째예요. 1번이 근인이냐 궁극이냐, 그 다음에 근거. 여러분 이게 둘 중에 고르고 근거까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유형의 설명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추가해라. 그러면 이걸 결정하고 나면 다른 유형의 설명을 추가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되게 좋아요.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유형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정 1번 해봐요.
학급 전체 학생들의 혐알기, 귓볼, 엄지 형태 이런 것들의 유전적인 형질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적인 형질, 여러분 여기에는 유전적인 형질 자체로만 얘기하면 여기는 아직은 설명은 없고 형질로만 지금 얘기했어요. 2번 조사한 결과 대립되는 형질이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과정 3번 이 현상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여러분 여기 대립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유전자 그리고 유전 법칙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전자라는 건 구성 요소가 이렇다라는 거고 여러분 유전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원리죠. 이게 메커니즘이나 얘네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기계론적입니까? 아니면 진화적입니까? 기계론적이죠. 구성 요소와 그 메커니즘으로 설명했으니까 기계론적인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돼야 되는 수업 과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관점, 원인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진화 과정 동안 여러분 여기 해설에 있으니까 진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변화가 자연 선택이나 변이 등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궁극적인 설명의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제시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유전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에서 3학년에는 생식과 유전 21단원, 통합과학에서는 5단원 생명 시스템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유지, 그 다음에 생원, 생투에도 다 유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과 관련된 단원을 이걸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9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